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오늘은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논점과 얘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주제로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인구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라는 명제가 오늘의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 속에서 그 변화의 동력으로서 출발로서의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도 인구의 질적, 양적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어떤 지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지점에서는 굉장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굉장히 다각적인 변화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변화 속에서 이 흐름을 이겨내는 방식으로서의 적응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흐름을 이 현실에서의 변화 속에서 조응하는 과정으로서의 완화 작업,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아서 결국 구조개혁이라는 한 단어로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어에 대한 지향점은 결국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미래 사회에 대한 개척 여지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어떤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생활자 분들에게는 좀 낯설고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문제의식과 그 속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가져오는 본인들의 준비 같은 것들이 약간은 좀 결부가 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구 문제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식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삼각형의 구조를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지하시다시피 이 삼각형은 분모가 숫자가 많고요. 분자가 적을 때 굉장히 탄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이러한 진분수 형태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탄탄한 기본 모델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여태껏 그래왔고요. 앞으로는 이 중간에 이 소위 분모에서 분자의 양적 변화를 통해서 진분수가 가분수가 되는 방식으로서의 연결고리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진분수 형태는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고도 성장의 기본 모델이고요. 결국 이 분모 부분에 끊임없는 자원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이 경제 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로서 한국 사회의 주축 토대로 활동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부양해야 될 이 청소년 이하 유년 인구와 이 초고령 인구, 고령 인구들을 포함한 이 분자 부분들을 이 부양하는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이것의 대전제는 분모의 핵심일 수 있는 인구 공급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반복된다라는 가설하에 이 진분수 형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18개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철학 틀은 이렇게 진분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세, 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대 부조형의 사회 구조가 바로 이 진분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빠른 속도로 중간 과정, 즉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가 늘어나는 과정들에 대한 일종의 그 탄력 지점들과 관련되어 있는 연결 지점들에 대한 시간들이 굉장히 짧게 그리고 급박하게 가분수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변화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뭐 최근의 이슈가 아닙니다. 1983년부터 사실은 한국 인구는 줄어든다라는 신호가 나왔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출산 감소는 이미 40년에 가까운 긴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명이 유지가 되면 출산율 2.1명을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1983년에 한국은 이미 2.1명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2023년 올해까지 친다면 만 한 40년이 이미 출산 감소가 시작이 됐고요. 축적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 40년의 시간들을 만약에 잘 보냈다면 이 진분수가 가분수로 바뀌는 이 과정 하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이 부딪히는 불편, 불안, 불만 지점들에 대한 상황 대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방치된 상태로 40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분수 형태로 만들어진 과거 체제가 더 이상 가분수 상황과 맞지 않는 불편한 지점들이 생겨났죠. 바로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속 불능의 사회 구조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세대별 혹은 연령별 혹은 뭐 성별 이해 조정에 맞는 신질서를 장악하려고 하는 새로운 느낌들이 보이게 되게 됩니다.
결국 달라진 인구 구조는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옵니다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 악재를 기회로, 호재로 바꾸는 변화의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0.81명이 2021년 최종 확정된 출산율입니다. 2022년 출산율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출산율은 아마도 해당 연도의 2분기 출산율에 수렴하고는 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출산율은 발표가 됐고요. 0.75명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이제 당사자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1년에 0.81명이었고요. 아마도 2022년은 2분기 출산율에 수렴을 한다면 0.75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다들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씩 얘기하죠.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저희는 결혼도 안 할 것이고 못 할 것이고 출산도 할 생각이 없는데 0.81, 0.75라는 것은 어쨌든 둘이 결혼해서 한 명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가 낳는 거죠?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후속 세대, 제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이른바 아마 MZ 세대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가족의 결성과 출산의 카드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생애 연령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의 여지, 특히나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이벤트성의 하나의 카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아마 20대, 30대들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원인이 뭘까라는 것이죠. 인구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굉장히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즉각적인 방식으로서의 해결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두 번째 쿼테이션을 땄습니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서 서울 수도권에 왔더니 여기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라는 요즘 20대들이 흔히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비유가 아마 굉장히 즉각적이고 즉효적인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회 이동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방 지역에서는 먹이가 상대적으로 적죠. 일자리가, 고용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수도권, 독점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들게 되겠죠. 그런데 지방권역은 하나같이 고출산 지역입니다. 이 고출산 지역에서는 사실상 먹이가 많아야 그분들이 사회 이동을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낳게 되는데 이 저밀도 공간인 지방 지역은 하나같이 고출산 지역이고요. 이분들이 사회 이동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에 진입하는 순간 서울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고밀도 공간이고요. 또 굉장히 분업이 고도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일자리도 많습니다. 이 결과 이 고밀도 공간에 넘어오면 고밀도 공간은 바로 저출산으로 직결됩니다. 즉 정리하면 저밀도 고출산 공간에서 고밀도 저출산 공간으로의 사회 이동이 사실은 한국의 인구 변화의 폭과 수준과 이 감도를 높이는 굉장히 아마도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국 도농 불균형, 격차 심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지방 지역과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배분의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가 바로 MZ 세대에게는 먹이와 둥지의 이슈로 연결이 돼서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결혼의 결성, 즉 가족의 결성과 결혼 출산이라는 파트들을 포기하게 되는 느낌인 것이죠. 이게 저를 포함한 50대, 60대의 기성세대, 부모 세대에게는 굉장히 낯선 현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개도국의 철학과 제도 속에서 여기만큼 서왔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선진국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20대, 30대들에게 그들이 선택하는 그 경로하고는 굉장히 큰 미스매칭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가정은 이미 잘못됐고요. 대형은 계속해서 미뤄지니 20대, 30대들이 똑똑해진 20대, 30대들이 더 잘 살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가족과 그다음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뿐. 이걸 가지고 선배 세대가 여러분들은 너무 각자 도생이에요. 나쁜 의미의 각자 도생이에요 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결국 MZ세대, 선배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가 선배 세대를 추격하고 끊임없이 추격해서 그 부모 세대를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바로 대폭적인 관점의 전환과 발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사실상 인구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공포를 팔려 나왔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후에 제가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공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문제는 그 속에서 이 인구 변화가 사양화된 방식으로서의 위기, 악재가 아니라 어쩌면 찬스 혹은 호재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과 조직은 왜 인구 변화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를 읽고 싶으시다면 굉장히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죠. 인구 변화만큼 강력하고 또 모태적이면서 최대 변수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들이 최근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래를 읽어내는 가장 많은 변수들 중에서 설명력과 범위력이 큰 것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변화를 챙겨야 되는 이유, 바로 한국만이 겪고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서의 급격한 합출산율의 기록들입니다. 세계 신기록이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요 외신은 최근 한국에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가 혹은 선진국에서 검토도조차 되지 않았던 이 숫자를 지금 벌써 5년, 6년 계속해서 만들고 내고 있느냐. 이 5년, 6년의 기록은 한국이 출산율 1명 이하를 찍은 해를 얘기합니다. 2018년인데요. 1호부터 지금 현재 2022년 기준까지 친다면 5년 연속입니다. 5년 연속 0.98, 0.92, 0.86, 0.81, 그리고 2022년 아마도 0.75 정도라면 매년 0.06명씩 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일상의 변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상의 변화가 아니고요. 인류가 사실은 만들어진 이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산율의 통계 데이터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상 1.3명 이하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1명 이하를 그것도 스스로 자진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2022년 만약에 0.75명이 확정적이라면 0.75명이 0명에 닿는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13년 후가 됩니다. 출산율 제로가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속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결국 한국보다 빨리 이 인구 변화에 직면했던 주요 선진국들도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들 속에서 본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해외 사례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따라갔거나 쫓아야 될 선행의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심각한 상황과 이 외면해왔던 관성들이 만들어낸 이 고통의 미스매칭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19처럼 취약한 연결고리부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현실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제도의 경직성 속에서 발생하는 불안 같은 것들은 결국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은 우리 20대, 30대 저희 자녀 세대에게 소위 그 불안과 악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고통의 미스매칭을 알고 있으니 이 똑똑해진 젊은 친구들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애 라이프를 고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인구 충격이라는 디파인이 가능하다면 이것들과 관련된 이 외신들, 즉 우리는 이제 전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무로 서 있으니까 숲의 모습들은 사실상 보기 힘들죠. 그런 점에서 우리 숲을, 한국 사회를 숲으로 본다면 이 숲을 다 보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외신, 외국에서의 시선은 도대체 한국의 인구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2년 1월 달에 일본 자료를 서칭하다가 발견한 그 자료입니다.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 고령화다, 한국의. 국가 준비상사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2009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9년도는 한국이 1.2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국민이 사라지는 거죠.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국가가, 소멸할 국가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될 것이다. 2800년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요 얘기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치는 2017년에 르가르도 IMF 총재가 한국 와서 인터뷰 끝에 한 말은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두 세대 후면 이 후속 세대들의 출산과 결혼의 포기가 미칠 파장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익을 중시하는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의 유지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전멸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집단 자살 사회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느낌이에요. 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한국의 출산율 1명 이하죠. 깼던 게 2018년이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 이전의 코멘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2년 작년에 0.75명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0.75명이라는 출산율을 똑같이 평가했던 이분들에게 던져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달라고
바꾸고 얘기하면 도대체 더 얼마나 살벌한 비유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저성장 구조의 안착입니다. 인구 문제를 풉시다. 많은 부처에서, 많은 파트에서 그런 요구들, 과제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방식으로서의 인구 문제를 푸는 거는요, MZ세대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 됩니다. 바로 고성장이죠. 선배 세대가 굉장히 빈약했지만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헝그리 정신을 발휘하면 내일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회에서는 리스크를 테이킹합니다. 이 리스크, 이 위험이 본인에게 주어질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플레 시대, 바로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위험한 카드인 가족을 결성을 하고 자녀들을 출산을 한 것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후속 세대들, 자녀 세대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이미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자원을 과도한 물가를 유발시키지 않는 수준까지 총 투하를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2%예요. 자, 문제는 이 2%를 가지고 20대와 50대가 같이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결국 한 링 안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등판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가져가야 될 자원의 양은 2%가 아닙니다. 이 선배 세대가 20대에 있었던 시절에 나왔을 때는 10%, 20%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배 세대가 10%를 가져가도 자기가 3, 4%만 가져가도 상대적 박탈은 있지만 절대적 박탈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험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국 사회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요.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고성장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죠. 똑똑해진 자녀 세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그다음에 본인들이 채택할 수 있는, 즉 장악할 수 있는 이 자원의 양을 철저하게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고학력화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선배 세대에게는 굉장히 표준적으로 느꼈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정년 은퇴를 하고 노년까지 보내는, 어쩌면 이 개도국형의 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확신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내 삶과 내 행복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좋은 회사 들어갔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삶과는 맞지 않은데, 즉 어릴 시절부터 이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에 대한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결국 정리하면 저성장의 안착과 이 가치관의 변화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들에게 어떤 카드를 들이대도, 어떤 카드를 제안을 해도 가족이라는 사실상 미래의 효용을 다가올 수 있는 카드를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불안을 받아들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MZ세대들은 없다, 적어졌다 라는 게 바로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인구 문제를 풀고 싶다, 고성장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숙형의 선진국에서도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주체든 자원이든 모든 방식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한 방식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점프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만들고 구조를 개혁하는 주체가 여전히 부모 세대가 그걸 쥐고 있으니 후배 세대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죠. 우리가 인구 문제를 얘기할 때 원인이 뭐냐? 우리가 감각적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먹이가 없어서, 둥지가 없어서 할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는지 사실은 현실 단위에서, 현장 단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먹이가 없어서, 지방에서는 먹이가 없어서 서울 수도권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라는 게 맞는지 이 20년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두 개가 20대, 30대의 고용률입니다. 일자리죠. 먹입니다. 20년 구간에 큰 변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만약에 20대 일자리가 불안하다면 20년 전에도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좋다면 그때도 좋았다는 얘기죠. 적어도 먹이와, 즉 취업이 잘 안 돼서 일자리가 불안해서 출산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선배 세대들의 상상력의 영역에 있었던 평가입니다. 반면에 가장 밑에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죠. 그래서 둥지와 관련돼 있는 가장 날선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서로, 물론 뭐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약간 낮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 놓고 보면 중간에 두 개 있죠. 출산율. 저거는 이제 전체 평균 출산율과 서울 출산율입니다. 이 두 개지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거나 약간 서울 아파트 값보다 출산율이 후행해서 움직이죠.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약간 동행, 후행하는 거니까요. 인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둥지와 먹이 이 두 가지로 가름해서 출산의 원인을 분석을 한다면 고용보다는 주거, 바로 둥지의 이슈가 출산율에 더 직결되는 파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문제는 사실상 주거 정책으로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란 얘기죠. 특히나 고용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문제의식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설득하지 않으면 똑똑해진 후속 세대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서구 선진국이 한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데이터는 40년 데이터입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인데 한국은 중간에 있는 파란 선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높았죠. 인구 유지선 2.1명 이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거의 3명에 근접하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죠. 그때만 해도 개도국이었으니까. 반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OECD나 EU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보시면 2.1명을 이미 1980년 시점에 하향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죠. 지금 이제 선진국 주요 그룹들의 평균치는 출산율 1.6명 수준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등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KPI, 우리의 인구 정책의 목적을 인구 증가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완화시키는 이 흐름을 완화시키고 그 속에서 제도가 이 사람들과의 경합이 아니라 조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완화와 적응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상황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지방에서는 벚꽃 엔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의 대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야 라는 것인데 이게 최근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지방 권역은요, 인구 감소와 관련돼 있는 소멸 위기가 굉장히 날선 상황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방대학교가 입학 정원을 못 채운다.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학령 인구 자체의 절대 숫자가 줄었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2023년까지는 아마 4년 차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이 지방대학에 가줘야 될 친구들이 서울 수도권을 향하고 오고 있습니다. 왜? 분업이 고도화된 서울 수도권, 즉 도시 부분에 가야 본인들의 먹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 이동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들어가줘야 될 그나마 자연 감소분에서 발생했던 이분들이 이쪽 대학에 가줬다면 물론 줄은 들겠습니다만 입학 정원이 입학 경쟁률이 약화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하겠죠. 이러한 자연 감소에다가 사회 전출까지 이 두 가지 구조가 맞물리면서 지방권역에 심지어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표현하는 9개가 작년에는 전부 다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서울 수도권에 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지방 지역에서는 대학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산업 전후방의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로컬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반면에 그렇게 이제 19, 20에 대학 들어왔던 친구들의 절반은 남자분들이죠. 이 남자분들은 또 1, 2년에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병력 부족 문제가 최근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28만에서 30만 정도 한국에서는 병력 인구가 필요한데요. 2002년, 2003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들어가야 될 친구들입니다. 이분들은 49만, 47만 정도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중에 절반이 남자라고 치면 25만이 되지 않죠. 벌써 한 해에 평균 2, 3만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대선에서 2대남 2대녀 해서 이 진영 논리 안에서 굉장히 큰 마찰이 붙었죠. 모병제로 가야 된다. 1인당 월급 200만 줘야 된다. 이 이슈가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첫 번째 구조로서 바로 대학의 입시 문제, 그다음 1, 2년에 바로 직결되는 병력 부족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분들이 다시 복귀하고 나서 사회에 나갈 때 한 3, 4년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입직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 우리 좌측에 있는 월급의 소득 부분과 떼가는 이 지출 부분 두 가지의 이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엇박자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접어들면서 아마 한국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저는 제도개혁과 관련돼 있는 연금 문제라고 봅니다. 벌써 이 정부에서도 교육, 연금, 노동개혁은 굉장히 큰 3대 국정의제로 아젠다로 세팅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왜 했을까요? 바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으로 산 거죠. 과거 정부 사실 했었어야 됐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불편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미뤄왔던 방식들이 있었죠.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삼각형 구조가 역삼각형이 됐다는 건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분모가 부족해요.
그런데 분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자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명들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에서 이제는 이 한 명이 10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줄어든 분모 부분에게서 많은 부분을 받는 방식이죠. 세금을 높여야 되고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방식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분자 부분에서 숫자가 적었을 때 많은 복지를 받으셨던 분들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적게 받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묘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모가 줄어드는 상황, 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소위 세대 부조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은 즉 분모 부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분자 부분에 지금까지 줬던 거에서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혜를 배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결국 실질적으로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요. 복지와 관련돼 있는 기반 인프라는 굉장히 약화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감축 사회는 훨씬 더 불가피해지죠. 많은 분들이 제각각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욕망을 표출하면서 사실은 경제는 성장하게 마련인데 이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선진국처럼 한국도 감축 사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 한때 한국에서 통계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6.5명이었습니다. 2021년 0.81명이었고요. 아마 내년,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 된다면 0.75가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 덩치로 봤을 때 102만이 70년, 71년생은 한국 사회에서 1년 구간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난 딱 두 개 연도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50대 초중이에요. 우리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희망퇴직의 압력에 이미 들어선 연령대고요. 많이 잘 버틴다 하시더라도 7, 8년 후, 즉 6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실 분들이에요. 지금은 분모의 100만의 인구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7, 8년 후가 되면 한 해에 100만이 분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분자로 넘어가는 100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새로운 신규로 진입하는 분모의 부분들 26만, 24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 해만 보더라도 벌써 80만 이상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출산율, 두 번째가 출산화 수, 세 번째가 한국에서는 결혼수라고 얘기하죠. 혼인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이 한국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이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숫자들입니다. 출산율은 6.5명까지 있었죠. 이게 1955년부터 60년 구간에 6.5명이고요. 그게 2021년에 0.81까지, 2022년으로 치면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두 세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60년이니까. 두 세대 정도에 지금 말도 안 되게 한 8분의 1로 줄어들었죠. 이건 유리니까 감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덩치로 볼까요? 출산화 수. 한국은 뭐 베이비부머라 해서 55년부터 63년생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 베이비부머 구간 연간으로 쳐도 한 8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년, 71년 100만 넘게 태어난 해가 있고요. 그게 작년, 재작년 26만, 25만까지, 24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출산화 숫자 중에서 100만 넘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나마 분모 부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1970년 개띠를 볼까요? 현재 한 50대 초 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희망퇴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직면을 했죠. 60세 정년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앞으로 7년, 8년 정도 후가 되면 100만의 큰 덩치를 이뤘던 분자의 한 그룹이 1년 사이에 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분모에 다시 공급되는 사람들은 24만, 3만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해에 생산 가능 인구는 한 75만 가까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진분수가 가분수가 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얘기하죠. 한국은 독특하게도 출산은 혼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의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당연히 결혼을 해야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요. 전 세계의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혼외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100명의 출산화 중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나오는 혼외자 비율이 한국은 2.4명 정도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 선진국들은 50%를 가뿐히 넘기고요. 주요 국가, 우리 유럽 같은 경우는 60%에 달합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공식적인 결혼이라는 세라모니를 하지 않고서도 가족을 결성하는 게 사실은 더 제너럴한 일반적인 룰인데 한국에서는 2.4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98명은 떠들썩한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즉 가족을 이뤘습니다라는 공인을 받은 다음에야 출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혼인 건수가 43만 건에서 2022년은 한 17만 건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혼인은 아무나 하나라는 거죠. 바로 혼인에 필요한 허들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의 이벤트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양가 간의 행사다 보니까 특히나 고용과 이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이슈를 20대, 30대가 커버하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결혼하는 걸 권하다 보니까 사실상 만혼이라고 그러죠. 결혼이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혼이 가속되다 보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악화가 됩니다. 모두에 제가 0.81, 0.75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0.75, 0.8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먹이와 둥지를 일정 부분 양가의 눈높이에 맞춘 시점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바로 30대 후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40대 초반입니다. 우리 여성으로 지금 벌써 노산인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우리 길 가다 보면 쌍둥이들 최근에 많아졌죠. 그분들이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해주신 덕에 0.7, 0.8까지 나온 겁니다. 이 점 20대, 30대들 부모 찬스 없이 먹이, 둥지, 특히 둥지 마련 못합니다. 그걸 아니 당연히 가족을 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한 세대만 흐르고 나면 아마도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집이 오히려 표준 편차에서 벗어나 있는 독특한 사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령 통계라고 얘기하고요. 인구 추계라는 단어는 한국은 통계청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엄밀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 한국의 지속 가능성, 미래를 예단할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모태의 변수로서 인구의 숫자에 대한 변화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장래 인구 추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구 센서스라고 표현하죠. 이걸 합니다. 2015년에 했고요. 20년에 했고 앞으로 2025년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 하나 드리면 이 5년마다 했던 장래 인구 추계가 올해부터는 2년마다 줄어듭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왜? 5년 동안 이 변화를 설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한국의 이 급격한 속도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2015년에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하면 되는데 2019년 3월에 특별 추계를 했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5년에 추계를 하니까 자연 감소죠. 출생에서 사망을 뺀 이 그래프로 본다면 이 만나는 데드크루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2015년 추계에서는 2029년도에 있을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도 한 6년, 7년 후죠. 그때 돼야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게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2019년에 특별 추계를 하니까 2019년 그 해에 이미 자연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연 감소 국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6년도에 자연 감소가 있었고요. 자연 감소가 있고 나서도 총 인구는 일정 부분 늘어납니다. 자, 제가 아까 EU, OECD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주요 선진국들은 자연 감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래프에서 2.1명 이하였죠. 전부 다 1.6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 인구는 늘어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연 감소가 아니라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국제 유입 때문입니다. 미국, 남미에서 들어오죠. 유럽,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발생해도 총 인구 감소는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깼던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자연 감소가 있었고 2016년도, 10년 지났습니다. 16년도에 총 인구 감소 국가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전 세계에서 총 인구 감소 국가, 전체 인구 감소 국가는 지금 현재 일본이 유일합니다. 이 유일한 기록을 한국은 그러니까 2021년이죠. 재작년에 깼습니다. 2019년에 자연 감소가 발생했고요. 불과 1년 만에 2021년 기준으로 총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이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한국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것도 무려 8년을 앞당겨진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것들을 반응하니까 무려 50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을 해가지고 주요 부처가 해야 될 본연의 사무 같은 것들을 재배치하는 게 인구 통계의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 불과 2, 3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예측력이라면 이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2023년 올해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서 이 현실의 변화를 좀 엄밀하게 넣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인구의 예측력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소위 고출산, 저밀도 공간에서 그러니까 고밀도 저출산 공간으로의 사회이동입니다. 저쪽에 있는 그래프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바로 사회이동과 도농격차의 극심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12%의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서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가 살고 있는 그래프가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서울, 한국의 그래프입니다. 12%의 공간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12%의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비탄력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 같은 것들이죠. 땅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52%의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그들은 원하고 있고 그걸 공급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자원이나 인구나 모든 생활 인프라나 이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독점하고 있는,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48%의 지방 인구, 특히나 15세부터 30세의 청년 인구들은 분업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그래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1990년대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데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지금 현재 950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 인구 깨진 지 옛날입니다. 이건 무슨 아이러니일까요?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자기의 소득은 늘지 않고요. 줄어들거나 그대로인데 지출해야 될 물가의 수준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어려운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태그가 서울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소득이 1000만 원 늘었다고 굉장히 좋아한다? 아니죠. 1년 있다가 전세로 1억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럼 못 버팁니다. 그들부터, 즉 취약한 연결고리부터 서울에 비록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0.81명, 그리고 2022년 아마 0.75명이 될 것 같은데 이 0.75명은 고출산지와 저출산지의 평균치입니다. 밑에 있는 고출산지, 대표적인 게 전남입니다. 전남 안타깝게도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는 1명을 깰 것 같은데요. 1명 이하를 깰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평균을 올려줬어요. 근데 서울에 오면 0.5, 0.6까지 줄어듭니다. 자, 인구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구 추계는 사회 이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 이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이동의 준잠재적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하나를 주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13만 명 정도가 지역구 하나인데요. 실제 13만 명이 해당 지역에 살까? 지방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압니다. 13만 명은 안 삽니다. 주민등록이 13만이지만 사실 3만 명 정도, 한 30% 정도는 주민등록은 고향에 걸어두고 실제 몸은 인근 지역, 외곽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평균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0.81명, 그리고 작년에 0.75명 정도의 수준은요, 고출산지와 저출산 지역에 분리되어 있는 우리 17개 광역지자체는 전부 다 각각의 다른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이게 평균치입니다. 특히나 이 파란 지역이라고 적었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고출산지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1명 가까이 나와도 빨간 지역, 바로 저출산 지역의 핵심인 서울에서 이것을 다 갉아먹어서 평균적으로 0.8, 0.7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인구주택 총조사의 기본 데이터로는 자연 증감은 엄밀하게 반영을 합니다만 사회 이동, 말씀드렸던 이 고출산 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왜? 옛날에는 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대개 다 사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의 인구와 이 수명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만 넣어도 100년이 아니라 500년 후에 잠재적인 인구 숫자도 우리가 추정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즉 한양에 가야 된다. 뭐 조선시대부터 그랬죠. 지방에서는 태어나면 사람은 한양 보내야 된다. 이런 맥락들이 있어서 사회 이동이 그나마 좀 있었던 국가들인데 주요 국가 중에서 사회 이동 많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 똑같은 이 모델입니다만 돌리면 해외 지역에서는 꽤 잘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특히나 근대화 이후에, 도시화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인구주택 총조사의 내용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 하나 한 13만 명 정도 수준인데요. 13만 명 중은 이건 주민등록상 13만 명인 거고요. 실제 거주자는 한 30%는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만 명 정도. 그렇다면 30%는 어디가 있죠?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총조사는 이 30%의 유령 인구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해당 지역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50년짜리 데이터를 돌립니다. 근데 이 중에 30%는 특히나 청년 계급들은, 청년 계층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와 있거든요. 즉 고출산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출산으로 만들어질 사람들이 지방 지역에 특히 3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추계만 하면 자연감수 10년 앞당겼고요. 총인구는 8년이나 앞당겨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일본도
이런 사회 이동 때문에 국가가 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데이터의 신뢰성에 조금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 이동까지, 즉 고출산 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센서스의 결과물을 훼손하는 것을 중도화시킨 작업으로 모델을 다시 한번 돌려봐라 한 결과가 이 지도 한 장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입니다. 1800여 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이 파란 지역들이 현행 대비 인구가 2050년에 절반 이상 줄어드는 동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 지역들입니다. 파란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파란 지역들이 하나같이 보면 농산 어촌 지역들입니다. 말씀드렸던 지방 권역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잖아요. 자민당만 하더라도. 이 농산어촌 지역은 바로 고령화 지역입니다. 고령화 지역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파란 지역이 적겠다? 앞으로 3, 40년 후가 되면 인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오래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2015년에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일본의 정책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전형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정책, 즉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거의 모든 예산과 근황과 제도들을 갖춰가지고 지방에 줄 세우기를 시켰던 방식이라면 2015년에 자연 정감에다가 사회 정감까지 반영한 그래프를 놓고 나니까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쩌면 진보, 좌파들이 얘기해야 될 단어들을 집권 자민당에서 막 쓰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지역을 살려야 된다, 청년을 우선해야 된다, 여성을 더 간절하게 보살펴야 된다 라는 얘기들, 레토릭들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단위에 있는 것들을 전형적인 이 낙수 효과를 노리는 방식으로서의 아베노믹스 1.0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는 2.0입니다. 2.0은 바로 부제가 로컬 아베노믹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고출산 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들을 막고 이 고출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서 이 30%의 유령 인구가 대도시를 향하지 않고서라도 이쪽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현재도 2023년 지금 기준도 일본의 국가 아젠다 순위로는 이 출산 정책과 이 고령화 정책들이 그래서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하기보다는 도농 균형적인 발전 정책들을 굉장히 켜고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1월 달에 감사원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회 이동을 넣어가지고 그럼 제대로 된 이 총조사를 해보자 하고 한 결과예요. 피라미드 보이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분수 형태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면 바로 가분수 형태가 가죠. 저렇게 빨리 변하는 국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실제 사회 이동을 넣으니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지도에 빨간 색깔이 진할수록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을 제외하고는 소멸 지구, 바로 지속 불능 단위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2021년도에 이 감사원의 보고서가 그해 12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 우리가 이 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써야 되는데 그 로 데이터가 2020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2017년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50년 동안 현행 인구가 0.98명을 낳을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이 모형을 뽑았습니다. 0.98로 본 거예요. 근데 2022년 작년치 0.75 정도 추정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한 20, 30%더 악화되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의 공간에 52%가 산다는 게 지금의 주민등록상의 도농 격차의 중심입니다만 사실은 실제로는 6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가 다 저출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지속 불능은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서울 보시죠. 그나마 0.98로 상정해서 봤는데 25개 구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년 후가 되면 거의 한 200만 명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빨간 게 적혀있던 색깔이 좀 진할수록 지금 현재 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서울의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분들이 이제 경기에 갑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그러니까 서울을 감싸고 있는 신도시 부분은 이미 빨갛습니다. 저 얘기는 서울화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나마 우리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그 다른 지자체와 인구 경합을 할 때 그 유일한 승자 도시는 경기였습니다. 서울하고 해도 이기고요. 나머지 지역하고도 해도 늘상 이겨왔습니다. 근데 2022년 기준으로 월별 베이스로 경기도 드디어
자연 감소가 발생을 하는 지역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추산대로 간다면 인구 쟁탈전 안에서 경기가 최후까지 버티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의 이제 인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의 포인트인데 이 파란 지역들이에요. 이 경기 안에서도 인구가 두 세대 후까지 2067년까지 늘어나는 지역이 이 5군데가 있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우리 가정은 간단합니다. 자연 감소 이미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이 0.7이에요. 경기는 뭐 서울보다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광역이죠. 출산을 하지 않는데 인구가 늘어요. 그 얘기는 바로 주변 지역에 있는 사회 전입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많아져서 커졌다는 얘기겠죠. 자, 저기 왜 늘어날까요? 아마도 비유하면 먹이와 둥지가 부모 찬스 없이 20대, 30대들의 가시권 안에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이 경기에 있는 이 5개 지역의 공통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구 정책은 이 5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대한 분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다른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봐주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핵심은 많은 원인이 있고 많은 대응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이 완화의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도농 불균형을, 도농 격차를 중립화시켜주는 구조죠. 즉 지역, 고출산 지역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청년 인구가 주민등록은 거기에 두고 서울에 와서 본인들의 삶을 개척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직주락의 생활 인프라 전반을 포함해서 이 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해 줘야 됩니다. 서울에 살면 모든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사니까 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좀 불편을 느낀다면 다시 고향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사회이동, 즉 사회이동과 관련돼 있는 정책으로 우선 방점을 좀 찍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즉각적인 방식으로서의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실제 이것은 한국에서의 좀 색다른 방식의 제안이 아니고 일본도 이 방식을 통해서 그대로 국가 아젠다를 세팅을 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 사회이동이 적은 주요 국가에서도 사실 이 정책은 정책 제도의 철학으로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구가 만약에 사회 문제라면 지금까지는 위에서 독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행하고 평가를 했던 구조. 이걸 통해서 밑으로 하단으로 지방에 이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서의 전달 체계를 실어서 지역,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일관된 방식으로 표준의 모델들을 제안을 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50대, 지금 70년, 71년생 이분들요.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 들으면서 20대를 보냈던 분들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인류, 신별종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50대 초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과거처럼 위에서 내려 꽂아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고학력이고요.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가치관도 제각각입니다. 기대 수준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세대보다 더 길게 살아야 될 불안과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표준화된 획일화된 방식으로서의 중앙정부의 이 하향식의 방식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역과 주민, 즉 현장과 당사자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제대로 찝어서 제도화시켜서 상향으로 올려서 이것들을 전달 체계에 새롭게 실어서 전체를 관할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아마 올해 한국 사회의 큰 아젠다 중에 하나는 도농 불균형을 풀어내는 방식으로서의 격차 완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 교육정책, 그다음 연금정책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 불합리한 링 안에 올라와 있는 부모 세대와 선배 세대, 그러니까 자녀 세대 간의 MZ 세대 간의 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중립화시켜주는 이 제도의 개혁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똑같은 관성으로 지금까지 한다면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방으로 또 내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229개 기초지자체는 229개의 자기들만의 생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중앙을 바라보고 의탁하는 방식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지금까지 방식으로 계속 가면 지역은 금방 소멸될 겁니다. 바로 거의 모든 인구들이 서울 속을 향할 것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방식은 옆에 지역이 이 방식으로 인구가 늘었고 뭘 했으니까 이걸 좇아서 만들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먼저 지역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에 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 자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들을 결합시켜서 사업의 모델로 투영시키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앙에서 필요한 지자체 장들을 다 내려보내기도 했고요. 또 지자체 장들도 사실은 지역에 관심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과 분절된 형태로 운영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랬으면 곤란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최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229개는 각각의 지역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지역 능력을 발휘해서 지역만의 방식으로서의 지속 가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30%의 도시를 향하는 청년 인구들을 막아낼 수 있고 그들이 또 지역의 중요한 활력으로 존재해서 지역의 순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229개를 2021년 기준으로 돌려봤더니 1위가 화성으로 나왔고요. 이 화성시가 뭐 아시다시피 파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긴 합니다만 상위 10개 지역들 보시면 뭐 이천, 종로, 평택, 뭐 한평, 여수 이런 지역인데요. 의외의 지역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한 40개의 지표를 경제 성취력, 인구력, 뭐 잠재력, 주거력, 통합력, 뭐 건강력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재배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요. 실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지역들도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지역의 활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저희의 제안이 아니고요. 지역 개발의 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뭐 ABCD론이다, CDD론이다, 뭐 ABS는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극대화시키고요. 약점은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역발상을 통해서 훌륭한 자원으로 만들어내자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아마도 229개 기초지자체는 그들만의 독특한 지역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인구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의 방식들도 지금 당장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이동을 관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만 이거와 별개의 방식으로 거버넌스 구조 바꿔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먹이보다는 주거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정책의 핵심은 주거 쪽에 더 많은 자원을 개입하는 방식. 그런데 지금 17개 부처가 따로 논다면 이건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 상단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통일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를 수정해 주자. 이 삼각형에서 먹혔던 구조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삼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조세정책, 가족정책, 행정, 복지정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성장의 잠재력을 더 높여야 된다. 정부가 풀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있고요. 시장,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 산업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페널티와 당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어든 인구가 모든 파트에서 열심히 활용한다면 인구 오너스는 인재 보너스로도 충분히 바뀌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지역의 균형 문제도 풀어낸다면 어쩌면 사회 이동도 완만하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속에서 자치분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악재 얘기만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호재도 많습니다. 이 인구 충격,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70대, 80대의 고도 성장의 성공 주역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지혜와 경험, 숙련을 갖추고서 지금 이제 분자 부분에 와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배척하거나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 세대들, X세대입니다. 신인류 X세대가 지금 50대, 60대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른들은 과거의 어른들과 다릅니다. 개도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의 과실도 늘었지만 부모도 모셔야 되고 자녀도 챙겨야 되는 거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길러야 될 20대 우리 자녀 세대는요. 대학 진학률 75%입니다. 준비가 완료된 고도 인재들이 한 해에 75%의 이 대학 졸업자들이 사회에 쏟아지고 있어요. MZ세대들이죠. 자, 지금은 이 3세대가 벽을 치고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이 3세대가 집안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풀립니다. 할아버지가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고요. 아버지가 있는 거 둘 다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 하고 있는 엉뚱한 선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응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놀라운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뛰어난 두뇌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탄하게 연결해왔던 과거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세대 분리형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상생적인 호혜 구조로 만들어내는 넛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도와 정책과 현실을 일치시키고요. 후속 세대가 선배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격하고 또 그중에 대부분이 역전할 수 있는 구조, 틀을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한강의 기적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을 만들어내는 한강의 기적 2.0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재혁명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 그것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전체 인구가 활약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된다면 인구 악재는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인구 호재로서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